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아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오늘 95만 6천 명. 봄 소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가 금방 된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서 춥더니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부터 먼저 첫 번째 만나볼 뉴스는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의 만찬, 오므라이스 만찬. 이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하루 종일 오므라이스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녁에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구체적인 일정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16일에서 17일에 걸친 일본 방문 중에서 16일 저녁 때 양 정상이 만찬을 하는데 두 번 한다.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일정이 점심 식사를 겸한 이제 동포 간담회를 한 뒤에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을 갖게 될 텐데 두 정상이 이제 기본 의제는 아마도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포함해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 지소미아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이런 것들을 현안 의제로 다루게 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한일 의원연맹과 그리고 한일 협력위원회 소속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고 재계 인사들도 만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에 이제 귀국하는 일정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첫날에 두 번에 걸친 만찬입니다. 일단은 긴자의 노포 두 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먼저 긴자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렌가테이라고 하는 식당,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이라고 하는데 1895년에 창업을 했고, 일본식 그 포크 커틀릿이라고 하는 일명 이제 돈가스하고 오므라이스가 발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렌가테이를 이제 2차 만찬 장소로 선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일본 가서 언론에서 오므라이스 얘기 이렇게 할 땐가, 일본에 가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현안이 의제다. 그 다음에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제가 적절한가? 이 의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과 한국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적어도 마지노선을 우리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어떤 선에서 마지노선을 최소한 쳐야 되는가? 이런 분석 기사가 좀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전 언론 보도 내지는 이 김성환 안보실장이 브리핑한 내용 이 자체에 전부 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김민아 평론가님? 마지노선을 포기를 했는데 뭘 더 분석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동원 이 판결에 관련된 배상 판결과 관련된 해법을 주되게 논의하는 그동안의 틀은 일본 정부가 어떤 사과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 일본의 이제 전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상 책임을 지느냐, 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과 관련돼서는 이미 1월 달에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 그거 개념치 마라. 그러니까 이 재단에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이 재단에 이 전범 기업들이 기금 출연하는 문제를 고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틀의 기준에서 보면은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낮춰놨거든요. 뭐냐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을 한다. 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사과로 쳐주겠다. 이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도 그냥 이제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일단 그 기대치를 제가 낮춰놨다고 표현을 한 게, 역대 내각의 입장은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나오기 이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사과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국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으로 이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게 중요해요. 예, 오부치의 그렇죠. 입장이죠.
이게 이제 원본은 무라야마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언의 의미로서는 한일이 같이 했으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역대 내각 입장은 뭐 우리가 당연히 계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느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를 낮춰 놓은 것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 기대 낮춘 거에 맞추냐가의 문제인데 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일본 이 참의원 예산심의나 이런 데서 답변을 한 걸 보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 반발이 있거든요. 네. 우리 자민당 이 우익 인사들의 주장은 이게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갚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돈을 한국이 마음대로 왜 빚이 있다고 주장한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갚는다고 하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는 뭐 사과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를 이끌어내기가 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수출 규제랑 지소미아잖아요. 네. 수출 규제는 지금 이제 일본이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어떻게 될지 뭐 생각해 볼게 이거고 지소미아는 우리가 정상화 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해놨어요. 네. 그러면 뭘 여기서 더 뭘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네. 더 끌어낼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오므라이스 얘기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밥을 2번 먹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므라이스를 먹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므라이스가 중요하다 지금. 예. 저도 이제 오므라이스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목적이 오므라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야사랑님이 한일 간의 문제 오므라이스 덮듯 다 덮고 오겠네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주셨어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한일 간이든 뭐 한미 간이든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밥을 2번 먹었다.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예를 들면 차를 마시거나 밥을 그렇죠. 먹고 뭐 다른 어떤 일정을 소화를 하거나 어디 구경을 가거나 이런 것이지 연속으로 밥을 2번 먹는다 이런 일정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정이 왜 있을까?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네.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본이 네. 내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지어 내줄 게 없다고 선언한 상태죠. 그렇죠. 네. 그럼 밥이라도 잘 먹여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저께 보도를 본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였을 때 네.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았던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을 2차로 간다고 한다. 요게 있었거든요, 보도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이자카야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술집?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선술집 이래도. 같은.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므라이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외교 라인으로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선호한다. 그 가게를 선호한다라고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상대국 정상을 그 오므라이스 집에서 접대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푸대접이고 외교적으로 하나도 내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밥까지 그렇게 했다? 그거는 완전한 결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니 이게 절충된 결과가 제가 볼 때는 1차는 좋은 집에서 먹고 2차는 한국 정상이 원하는 집에서 먹는다. 이렇게 절충이 된 거여서 제가 볼 때 이 오므라이스 참사는 결국은 일본이 내줄 게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줄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밥집에서 밥을 먹게 2차로 해준다. 대접이라도 잘해서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독도새우 결례 논란이라든지 뭐 혼밥 얘기라든지 즉 밥을 한 끼 먹는 대통령 것에도 시절입니다. 네. 예, 밥을 한 끼 먹는 데에도 다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정상 간에 만나는 데는. 근데 오므라이스라는 건 뭐냐? 돈가스 그 커틀릿이라고 하는 돈가스 이런 게 전부 다 일본 근대화를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말하자면 일본은 원래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돈가스는 왜 나온 거냐? 고기가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고기에다가 그 빵가루를 입혀갖고 튀긴 거거든요. 오므라이스도 그 오믈렛 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오믈렛을 쌀과 빵이 아니라 쌀과 섞어 놓은 게 오므라이스예요. 즉 일본이 고기를 먹고 서양 문물을 가지고 온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정입니다만은 한국 근대화는 누가 시켜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밥 한 끼 먹는 거는 정상 간에 밥 한 끼 먹는 것은 모든 역사적 외교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담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대화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뭐 저희 뇌피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근데 추정도 이제 해본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가스라는 게 뭐 고기를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게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안 먹는데 먹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어쨌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뭐 흑선양 이렇게 오면서 서구에 비해서 너무 일본이 발전이 뒤처졌다. 왜소하고 앞으로 예. 서구와 열강하고 대등하게 겨루려면은 잘 먹고 힘을 잘 키워야 된다. 고기를 네. 많이 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고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먹이려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튀겨서 준 게 이제 그게 이제 돈가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이 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제 뇌피셜대로 이 가게 가고 싶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외교 라인의 의전 어떤 프로토콜상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일에 의전 비서관이 그만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여러모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희가 이제 오므라이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워낙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의제들이 특별하게 뭔가 진척을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거고요. 네.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양국에서 이 소위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율 양상이 상반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일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NHK 방송이 지난 10일부터 12일 3일에 걸쳐서 전화 여론조사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내각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올라서 41%,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한 거고요.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를 웃돈 거는 역시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뒤로 이제 응답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판단할 때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라는 게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뉴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뭐 기자들 말로는 경로하셨다라고 해요. 또요? 주 69시간제, 주 최대 69시간제죠.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MZ들도 반대한다는데 뭐 이렇게 경로했다라고 하는 전언이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쫙 돌았습니다. 아니, 근데 경로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120시간도 말씀을 했는데 네. 왜 이것을 경로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경로 여부는 이제 기자들 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고 어쨌든 보안 검토를 지시한 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노동부가 지난 6일에 입법 예고했던 그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등에 관해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관련된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이제 보완 검토 지시에 맞춰서 노동부가 추가로 입장문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이거는 지금 뭐 한겨레나 이제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었던 내용들 극단적으로 하면은 뭐 주 80시간도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보도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라고 노동부에서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대통령실의 브리핑하고 좀 다른데요. 노동부의 입장문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이건 내용을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 오늘 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짜 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요 내용은 70년간 유지된 일주 단위의 이 연장 근로시간을 틀을 넘어서서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다. 그래서 휴식권을 궁극적으로는 보장하는 쪽에 골자가 맞춰져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한 겁니다. 휴식권 보장이 골자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왜 여당이나 노동부에서는 재검토한다는 말이 안 나오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한덕수 총리가 오늘 또 이제 밝힌 내용은 대통령실의 내부 얘기랑도 또 약간 달랐습니다. 오늘 이제 재검토 지시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라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고 정부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수정 보완 검토를 하라고 했다는데 노동부는 오해가 있으니 풀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총리도 큰 틀에서 프레임 전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환노위 의원들은 오늘 16일에 소위 이제 MZ 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이제 토론회를 열고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그 시간표 만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기절 뭐 이런 그렇죠. 거. 69시간 이거 되면은 뭐 이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집에 와서 기절하고 또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뭐 이렇다. 근데 그런 거 지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일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은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그 언급이 정말 재밌는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은 이게 69시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64시간까지만 일시켜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람 때리는 게 금지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때릴 거면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손바닥으로만 때려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손바닥으로만 때려라. 이거는 때리라는 겁니까? 때리지 말라는 겁니까?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보장 안 해 주는 겁니까? 그 약하게 맞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그 관련돼서 굉장히 좀 끈질기게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휴식권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연차도 못 쓴다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자 측에서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정식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젊은 MZ 세대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MZ세대를 이렇게 잘 아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기자들이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하다못해 가장 이제 최소한의 어떤 답변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더 충실하게 하고 엄격하게 그렇죠. 적용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알아서들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라 이게 과연 소위 이제 MZ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가 그래서 여러 아마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거죠.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소통을 강화하겠다, 홍보 강화하겠다.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 대통령은 이 얘기가 미래 노동시장 위원회인가요? 그 미래 연구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지난해 말에 이제 방안을 다 발표를 발표했잖아요. 했었어요. 그 전에도 쭉 나왔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마치 처음 보고받은 것처럼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심지어 몰랐어요? 그때 얘기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첫 번째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건가 관심이 없었던가. 두 번째 왜 MZ 노조랑만 얘기합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거 좀 MZ 노조랑만 관계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새로 고침 위원회라는 게 새로 고침 노조. 예, 그게 주로 그 소위 사무직 그리고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6천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코레일이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부산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에요. 6천 명 정도 되는데 123만 명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총이나 121만 명의 민주노총이나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노동자 계층을 포함하고 그들하고 있는 이야기해야죠. 노조라고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끝에가 살짝 끊겼는데 네네. 말하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노동 개혁의 두 가지 축이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노조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주로 건설 노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뭐 조폭, 건폭.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이제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이거를 개혁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벽에 부딪힌 셈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 여론이 안 좋고.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노동 개혁을 의제로 삼아서 추진하려고 했으면 노동 문제의 다른 한 축인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 청취를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조율할 건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하고 조율할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사무직 중심의 정규직
쉽게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그게 충분할 수가 없고요. 그것만으로 이제 다른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연히 충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만 할 게 아니고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저도 하나 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네네, 김민하 평론가. 지금 이제 그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제 노조 개혁 내지는 뭐 노조 박살 이렇게 가는데 네. 잘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노조 비리 이런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문제로 수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 노조들은 양대 노총에 소속이 돼 있지 않거나 또는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가 뭐 제명이 됐거나 이런 노조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한국노총이 대상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대화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MG 노조인데 지금 설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네. 이제 민주노총이 남는데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일부 건설노조 사람들이 이제 좀 잡혀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지만 여기는 주로 뭐냐면 여기 일대 무슨 오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간첩 노조입니다. 여기는 또 국민의힘에서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양대 노총은 주로 비리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나 뭐 이렇다고 권력은 보는 것이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 노조 빼고 저 노조 빼면은 이 분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실 MG 노조밖에. 그러니까 여기하고밖에 대화를 못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이건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내일 이제 김기현 대표는 만난다는데 그런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고 정책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의 존재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논의를 만드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쟁 중에도 상대국과 회담을 하는 게 그 세상살이입니다. 예. 그렇게 안 만나고 무시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또 야당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존재한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냥 눈 감는다고 안 보입니까? 사라집니까? 자, 오늘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재산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지금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37명인데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재산 총액이 48억 3천만 원.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재산 총액이 31억 4천만 원이 이제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대비했을 때는 재산 총액은 10.5배, 부동산 총액은 7.5배 많았고요. 어이구. 심지어 장차관급의 평균 재산보다도 한 10억 가까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는데 뭐 이원모 인사비서관 446억,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을 비롯해서 이제 상위 10명에 대해서 따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재산들 중에서 특정 부분을 좀 집어서 보면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37명 중에서 약 38%에 해당하는 14명이 임대 채무를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임대를 해주고 그 보증금을 받은 걸로 결국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하면서 임대업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경실련에서 나온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인데 7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채여가지고 제일 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 백지 신탁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37명의 전체 직계 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가 총 17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주식 백지 신탁을 아예 미신고한 사람이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뭐 고드경 보건복지비서관 등 10명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동안 이 일종의 그 면제를 받기 위한 통로로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오래 끌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경실련에서 내놓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채 이 부인이 그 민간인 우리 1호기 탑승 네, 그렇죠. 예, 이 당사자죠. 그 다음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 백지 신탁 문제 김은혜 홍보수석 등 10명이 백지 신탁 이거 신고를 안 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이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한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좀 또 돌아봐야 되겠죠.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